닥쳐 문맹 구두 닦기야. 소녀는 눈물이 고인 채 공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모두가 그의 비참함을 비웃고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날 교실 전체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소년이 9개 언어로 글을 쓰며 잔인한 교사의 독서를 그대로 삼키게 만든 것이다.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저희를 응원해 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대한명문학원의 회색 콘크리트 건물은 그날 아침 100년의 전통이 만든 무게로 깨어났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12번 교실의 숨막히는 침묵을 더욱 강조했다. 교실은 재판정처럼 일렬로 정렬된 책상들, 반듯한 교복들, 그리고 벽에 걸린 역대 수석 졸업생들의 금색 액자들로 엄숙함이 감돌았다. 중앙에는 마치 처형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김도현이 서 있었다. 그의 발끝은 달아빠진 검은 운동화를 감추려는 듯 안쪽으로 모아져 있었다. 3번 기운 교복 바지와 형광등 아래 더욱 누렇게 보이는 셔츠, 그리고 양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테이프로 여러 번 수선된 공책은 주변 학생들의 완벽하게 다림질된 교복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도연의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뛰었지만 그의 얼굴은 감정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방어 기제였다. 박정우 선생님은 위압적인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 들린 나무 교편과 옷깃에 달린 금색 대한교육훈장은 마치 전쟁터의 장군처럼 그에게 권위를 부여했다. 그의 구두 소리는 마루에 공포의 울림을 남겼다.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거닐던 그는 도현 앞에서 멈춰 섰다. 김도현, 정구 선생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어제 내준 논술 숙제는 어디 있지? 아, 역시 우리 장학생은 또 안 해왔구나. 그 말에 교실 뒤쪽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판사와 국회의원, 대기업 회장 자녀들의 웃음소리였다. 도현은 반응하지 않았다. 눈을 내리깔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를 숨기기 위해서였다. 이 명문학교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의심해 본 적 있나, 김도현? 자네 같은 아이는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전구 선생님의 말 한마디마다 도현의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칼이 꽂혔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서 불청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동대문 재래시장 근처 반지하 방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의 존재는 성마리아 수녀원의 박소희 수녀님 덕분에 허락된 예외였다. 그리고 이 엘리트 학교에서 예외는 불편한 진실로 취급받았다. 말이 없나, 김도현? 아니면 말문이 막혔나? 전구 선생님이 비웃었다. 그래, 소리내서 교과서 47페이지를 읽어보게. 한자는 읽을 줄 알지? 교실은 더욱 조용해졌다. 도현의 손가락이 공책을 붙잡은 힘이 세어져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공책을 가슴에 더욱 꽉 붙잡았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방패였다. 역시 정우 선생님의 최후 선고가 내려졌다. 입 닥쳐 문맹아. 교편이 도연의 이마를 향해 가리켰고 마치 낙인을 찍는 것처럼 그를 지목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다. 빗소리만이 도연의 마음속 불꽃을 가려주었다. 이제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선생님, 도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제가 정말 문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대답에 정우 선생님의 눈이 커졌다. 도연은 천천히 공책을 펼쳤다. 그 안에는 한자,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심지어 아랍어로 쓰인 정교한 필체의 노트들이 빼곡했다. 교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제가 5가지 언어로 옮겨 적었습니다. 어떤 언어로 읽어드릴까요? 전구 선생님의 얼굴이 석고상처럼 굳었다. 교실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도연이 펼친 공책 속 깨끗한 필체의 다국어 노트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빗소리만이 가볍게 유리창을 두드리며 그 침묵을 깨트렸다. 이게 어떻게... 정우 선생님의 말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도연은 침착하게 공책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손가락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묘한 해방감이 일었다. 러시아어도 읽으실래요? 아니면 아랍어가 좋으신가요? 도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교실 전체에 울렸다. 몇몇 학생들이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전교 1등 학생 강유림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호기심이 빛났다. 전구 선생님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며 급하게 상황을 되돌리려 했다.
그는 칠판으로 성큼 걸어가 라틴어 문구를 적었다. 탄툼 바렛 퀀툼 벤디 포테스트. 누구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나. 그의 목소리는 강압적이었지만 이전의 확신은 사라진 상태였다. 교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때 도연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의 동작에는 오만함이 없었다. 단지 침착한 결의만이 있었다. 전구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건은 누군가가 그것에 지불할 의향이 있는 만큼의 가치만 있습니다. 도연의 번역은 정확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교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정우 선생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도전으로 가득 찬 정우 선생님은 다시 칠판에 그리스어 문구를 썼다. 이건 어떻냐? 그의 목소리는 이제 위태로웠다. 도연은 잠시 칠판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그노티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경구죠. 이번에는 교실 전체가 숨죽인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몇몇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정우 선생님은 계속해서 다른 언어로 문구를 적었고 도연은 각각을 정확하게 번역했다. 마침내 정우 선생님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게 됐지? 도연은 처음으로 약간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자랑스러움이 아닌 오랫동안 간직해온 추억에 대한 미소였다. 동대문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여관에서 어머니가 일하셨습니다. 그곳에 세계 각국의 상인들이 머물렀고 그들이 두고 간 책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아랍 상인들의 고서, 러시아 여행객의 시집, 일본인 교수의 논문들. 저는 장난감 대신 그 책들을 갖고 놀았습니다. 도연의 설명에 교실은 더욱 조용해졌다. 학생들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 이제 도연은 더 이상 초라한 옷을 입은 장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미지의 세계를 품은 사람이었다. 정우 선생님의 권위는 이제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있었다. 그저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같은 사람에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자리에 앉거라. 정우 선생님의 목소리는 이제 힘이 빠져 있었다. 도연은 자리로 돌아갔지만 교실의 공기는 이미 변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변화였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교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전구 선생님은 다시 권위를 되찾으려는 어색한 제스처로 자세를 고쳐 세웠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한 번도 이런 굴욕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는 칠판에 새로운 문구를 썼다. 이번에는 아랍어였다. 그의 필체는 예술적일 정도로 정교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오랫동안 보지 않아도 대답했다. 세상의 반은 침묵으로, 나머지 반은 말하지 않음으로 얻어진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 문구는 제가 살던 이태원 근처 아랍 서점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소유진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서점이었죠.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는 마치 친구와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말했다. 기억 속에서 그는 그 낡은 서점의 나무 책장 사이를 누비며 보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소유진 할머니가 그에게 차를 내리며 책의 역사를 들려주던 날들, 세계 각국에서 온 여행자들이 남긴 다양한 언어의 책들, 그것은 가난했지만 풍요로웠던 그의 세계였다. 서점 주인이셨던 소유진 할머니는 6개 국어를 하셨고 저에게 처음으로 언어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글자는 벽돌이야 도연아. 단어는 집이고 문장은 도시지. 네가 읽는 모든 언어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란다. 정우 선생님은 침묵했다. 침묵은 전에는 그의 동맹자였지만 이제는 그를 노출시켰다. 그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었다. 그는 도전받은 자였다. 도연은 계속해서 차분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다. 교실의 권력 균형은 변했다. 일부에게는 눈치채기 어려웠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분명했다. 유림이 도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호기심을 넘어선 존경의 빛이 깃들었다. 전에는 그를 주목하지 않았던 다른 학생들도 이제는 그를 새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전구 선생님은 상황을 끝내려고 시도했다. 앉아라. 하지만 도연은 단순한 품위로 일어서서 말했다. 선생님, 러시아어 테스트도 아직 안 하셨는데요. 갑작스러운 침묵이 교실을 덮었다. 학생들은 놀라움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정우 선생님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도연은 천천히 칠판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러시아어로 문장을 썼다. 칠판에 분필이 닿는 소리만이 교실에 울렸다.
지식이 곧 힘이다라는 뜻입니다. 도연이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번역했다. 표트르 대제가 즐겨 인용했던 문구입니다. 그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깊이가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그 주제를 연구한 사람처럼 말했다. 전구 선생님의 얼굴은 이제 창백했다. 그는 더 이상 도현을 바라보지 못했다. 교실은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조용한 소녀는 이제 현상이 되었다. 그가 자리로 돌아갔을 때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의 먼지 묻은 얼굴을 비추었다. 그 순간 도현의 모습은 더 이상 수줍은 학생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식과 용기만으로 구조에 도전하고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정우 선생님이 수년간 쌓아온 통제의 아우라는 산산조각났다. 대한명문학원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유림은 교실 맨 뒤에서 도현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공책 한 구석에는 도현의 이름이 깨끗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다. 일어난 일의 충격은 학교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을 빠져나가며 속삭이듯 주고받는 대화 속에 도현의 이름이 등장했다. 5개 언어를 구사한다더라.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한다는데 칠판에 아랍어까지 썼대. 도현은 주목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물결처럼 학교 전체에 퍼져나갔다. 아무도 그에게 직접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그를 향한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장하늘 교감은 창가에 서서 교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반쯤 감긴 눈은 정우 선생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정우는 평소와 달리 초조한 모습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그 아이가 저를 공개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제 권위가 무너졌어요. 학생들이 더 이상 제 말을 경청하지 않아요. 교감은 그를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그 정도로 당신의 권위가 쉽게 흔들린다면 처음부터 단단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정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 학생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학비도 내지 않고 부모님도 없이. 부모님이 없다고요? 교감이 관심을 보였다. 할머니와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장하늘 교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서류함에서 한 폴더를 꺼냈다. 김도현의 입학 서류였다. 표지에는 박소희 수녀 추천이라는 붉은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이 아이는 그냥 학생이 아닙니다, 정우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는 우리 학교의 시험이에요. 시험이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의 학교인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죠. 모든 인재를 위한 교육기라는 우리의 슬로건을 정말로 실천하는지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정우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교감실을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는 도현을 용서할 수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도서관에서는 유림이 도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학생이었고 프랑스 외교관의 딸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고 경쟁 없이도 돋보이는 학생이었다. 러시아어 말고 뭘 더 할 수 있어?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도현은 책에서 눈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비쳤다. 아무도 그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건 적이 없었다. 일본어도 할 수 있어. 히라가나는 능숙하게, 한자는 조금. 그의 대답은 소박했다. 유림은 의자에 앉으며 웃었다. 너 정부의 실험이야? 비밀 프로젝트. 도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았지만 실제였다. 실험이 아니야. 그냥 책 읽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어. 그는 말이 적었지만 그의 말은 강한 인상을 남겼다. 유림은 도현이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쓰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을 때 침묵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조용한 소년이 단순한 책벌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시선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대한명문학원의 소문은 이제 교실 너머로 퍼져나갔다. 교무실에서는 새로운 소문이 확산되고 있었다. 학교 경영진이 지역 신문사에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9개 언어를 구사하는 소년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는 기자의 문의였다. 도현의 이름이 학교 담장을 넘어 외부로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자신들이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전구 선생은 이런 관심을 좋게 보지 않았다. 그는 도현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를 막을 수 있을지 알고 싶었다. 그 소년에게는 그의 권위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기반을 위협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지식에서 태어나 침묵 속에서 자라는 위협보다 더 큰 위협은 없었다. 점심시간, 도현은 늘 그랬듯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앞에 한 식판이 내려앉았다. 유림이었다. 그녀는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았다. 도현아, 정말 일본어도 할 줄 알아? 그녀가 물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그의 밥그릇에 고정되어 있었다. 와, 대단해. 나는 영어랑 불어만 할 수 있어. 유림은 진심으로 감탄하는 목소리였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웠어?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유림의 눈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우리 동네 서점에서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이 머물던 여관에서 일하시던 할머니가 그들이 두고 간 책들을 모아 오셨어. 그 책들이 내 유일한 친구였어. 도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유림은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제대로 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너 정말 특별해. 유림이 말했다. 우리 학교에 네가 필요해. 도현은 살짝 웃었다. 그것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웃음이었다. 필요하지 않아. 단지 내가 여기 있을 뿐이야. 유림은 도현의 이런 태도에 매료되었다. 그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할 뿐이었다. 교무실에서는 학교 이사회의 특별 회의가 소집되었다. 이사장 오승철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소년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면 우리 학교의 입시 위주 교육 방식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감 장하늘은 차분히 대응했다. 그 아이는 우리가 말하는 교육의 가치를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장 교감, 이사장이 날카롭게 말했다. 우리 학교는 입시 합격률로 평가받습니다. 외국어 능력은 좋지만 SKY 대학 진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교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도현의 입학 서류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그의 어머니가 5년 전 돌아가셨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학교는 지식을 우선시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제와 수능을 가르치고 있다. 도현 같은 학생은 그 시스템의 균열을 드러내는 존재였다. 그리고 시스템은 균열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 학생을 면담해 보겠습니다. 교감이 마침내 말했다. 그의 재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방법을 찾아보죠. 회의가 끝나고 정우 선생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 아이는 위험합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으니까요. 교감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규칙을 만든 걸지도 모르죠. 학교가 소문으로 들끓는 동안 도현은 여전히 눈에 띄지 않게 다녔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완전히 투명한 존재는 아니었다. 그의 주변에는 이제 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를 둘러싼 침묵은 더 이상 경멸의 침묵이 아니라 두려움이 섞인 경외감의 침묵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그를 바라보면서도 시선을 피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갑자기 대화를 멈추곤 했다. 장하늘 교감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운동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전구 선생의 불안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상처받은 자존심을 드러내고 있었다. 교감은 문제가 도연 자체가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했다. 특권과 복종에 기반한 위계 질서의 붕괴였다. 장 교감님, 그 아이는 위험합니다. 정구 선생이 차를 마시며 말했다. 그는 규칙에 도전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교감은 차분히 응답했다. 그가 어떤 규칙을 어겼나요? 그저 자신의 지식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건 불손함입니다. 정구 선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제 권위에 도전했어요. 선생님의 권위는 학생들의 복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존경에서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감이 부드럽게 말했다. 어쩌면 우리는 도연에게서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구 선생은 분노에 차서 사무실을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학교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교사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한 장학생이 그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었다. 식당에서 유림은 계속해서 도현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질문하고 듣고 도발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무장해제시키는 지성을 발견했다. 침묵 속에서 구축되고 결핍 속에서 형성된 지성이었다. 너의 할머니는 어떤 분이시오? 유림이 물었다.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는 강인하셨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를 키우셨지. 책만 있었어.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할머니는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 유림은 충격에 휩싸였다. 혼자? 어떻게? 그럼 누가 너를 돌봐? 도현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나 자신이지. 소유진 할머니가 물려주신 서점 건물 2층에 살고 있어. 1층은 임대해서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 유림은 처음으로 도현의 상황을 진정으로 이해했다. 그는 단순히 가난한 장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생존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호화로운 대사관 관사와 그의 작은 방을 비교하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는 미안해. 그녀가 말했다.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난 괜찮아. 언제나 그래왔으니까. 교무실에서는 교장 강태준이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것은 도현에 관한 내부 보고서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학생 김도현, 잠재적 불안정 요소, 통제 불가능한 영향력 보유, 집중 모니터링 필요. 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학교의 평판을 걱정했다. 대학 입시 합격률, 학부모 기부금, 교육부 평가. 이 모든 것이 안정적인 시스템에 의존했다. 그리고 도현은 그 시스템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저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그가 교감에게 물었다. 가르치면 됩니다. 교감이 단순히 대답했다. 그게 우리의 일이니까요. 교장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장하늘 선생, 당신은 아직도 교육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겁니다. 교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도현이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는 이 조용한 소년이 단순한 학생이 아닌 전체 시스템에 대한 살아있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질문은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질문은 답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후 일주일이 지나자 도현의 존재는 더 이상 단순한 세부사항이 아니었다. 그는 학교의 구조 사이에서 마찰점이 되었다. 학생들은 그에 대한 이론을 속삭였고 교사들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주저했으며 이사회는 조용히 모여 이 불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비교 문학 수업이 끝난 후 찾아왔다. 오성준 국방부 장관의 아들, 이 도현에게 새 공책을 들고 다가왔다. 복도에 학생들이 드문드문 남아있는 상황에서였다. 이거, 성준이 공책을 내밀며 말했다. 우리 집에 체코에서 온 가족 친구가 있어. 그 사람이 가져온 체코어 고문서인데 네가 읽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에는 차가운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도현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손가락이 공책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새로운 언어를 접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이 경계심을 압도했다. 읽어볼게. 도현이 마침내 말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유림은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썹이 의심스럽게 치켜 올라갔다. 성준의 접근 방식이 너무 인위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조심해. 그녀가 그들이 헤어진 후 도현에게 속삭였다. 성준은 친절한 사람이 아니야.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그의 눈은 공책의 첫 페이지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다른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도현은 도서관의 구석진 자리에 숨어 체코어 텍스트를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문학 작품이 아닌 학술 에세이의 단편들이었다. 철학적 주제에 관한 논문이었다. 도현은 사전도 없이 오직 자신의 언어적 직관과 문맥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려 노력했다. 각 페이지를 번역하면서 그는 깊은 집중 상태에 빠졌다. 그의 손가락은 페이지를 넘기며 미세하게 떨렸다. 햇살이 서서히 기울며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도서관 사서가 퇴근 시간을 알리기 위해 불을 깜빡였을 때에야 그는 현실로 돌아왔다. 마지막 페이지를 번역한 후 도현은 습관적으로 자신의 이니셜 KDH를 페이지 끝에 작게 적었다. 이것은 그가 항상 하던 일종의 의식이었다.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했다. 이틀 후 학교 전체에 소문이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김도현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텍스트를 표절하고 자신의 것인 양 서명했다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그의 번역본을 학교 게시판에 붙여놓았고 빨간 펜으로 표절자라고 크게 적어놓았다. 도현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번역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유림은 즉시 상황을 간파했다. 이것은 계획된 함정이었다. 이게 성준의 짓이야. 그녀가 교실 한 구석에서 도현에게 속삭였다. 그가 널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한 거야. 도현의 눈이 어두워졌다. 왜? 유림은 쓴웃음을 지었다. 네가 그를 두렵게 만들었어. 네가 규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네가 그들처럼 권력과 돈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더 똑똑하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도현은 이 순간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 지식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진실은 그의 유일한 방패였다. 윤리 수업 중간에 교장실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현숙 교사가 수업을 잠시 중단하고 공지를 읽었다. 김도현 학생은 수업 종료 후 즉시 교장실로 와주기 바랍니다. 교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도현에게 쏠렸다. 그는 천천히 공책을 닫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항상 시스템의 외부인이었고 지금까지 그것을 견뎌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그의 정직성, 그의 본질에 대한 공격이었다. 도현은 처음으로 단순한 피로감 이상의 것을 느꼈다. 그것은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영혼의 피로였다. 이 학교에서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쓰라린 깨달음이었다. 수업이 끝나자 그는 조용히 책상에서 일어났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심지어 유림조차도.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무언가를 급하게 적었다. 도현이 교실을 나서자 유림은 도서관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도현이 앉았던 자리를 찾아 그의 번역 공책을 뒤졌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며 체코어 원문과 도현의 번역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곧 이 텍스트가 무엇인지 알아냈다. 그것은 유명한 체코 철학자의 에세이였다. 서양 철학 수업에서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학교 도서관 컴퓨터를 사용해 온라인 자료를 검색했다. 3시간의 필사적인 조사 끝에 유림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 텍스트는 저작권으로 보호된 최신 논문이 아니라 10세기 체코 수도원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였다. 이미 공공 도메인에 속한 자료였고 헝가리 국립도서관에서 몇 년 전에 디지털화된 자료였다. 도현은 표절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대 텍스트를 놀라운 정확도로 번역했을 뿐이었다. 진실은 분명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까? 한편 교장실에서는 도현이 태준 교장과 하늘 교감 사이에 앉아 있었다. 정우 선생도 한쪽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교장은 냉정한 표정으로 혐의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김도현 학생, 이 번역된 텍스트가 프라하 대학의 지적 재산이며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자신의 것인 양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하겠습니까? 도현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단지 동급생이 준 텍스트를 번역했을 뿐입니다. 제 이니셜을 적은 것은 저의 번역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문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어떤 동급생이 당신에게 그 텍스트를 주었습니까? 교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도현은 망설였다. 그는 성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차가운 미소, 계산된 친절함.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도 고발하지 않을 것이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정우 선생이 코웃음을 쳤다.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때 문이 갑자기 열렸다. 유림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합니다. 강유림, 허락 없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함께 퇴학시키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을 읽어주세요. 유림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그녀의 조사 결과였다. 원문 텍스트가 공공 도메인에 속한다는 증거,
헝가리 국립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링크, 그리고 출처 확인서. 하늘 교감이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텍스트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교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전구 선생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장이 말을 이었다. 김도연 학생은 학교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정말 그런가요? 유림이 끼어들었다. 아니면 그냥 선생님들이 그를 통제하지 못하는 걸까요? 통제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걸까요? 교장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하늘 교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도현은 유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무언의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가 자신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몇 시간 후 학교는 짧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김도현 학생의 표절 혐의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과는 없었다.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입혀졌다. 도현은 이제 더 이상 침입자가 아니었다. 그는 시스템에서 살아남은 예외였다. 그리고 시스템은 허락 없이 저항하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교장실 벽은 수십 년간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수많은 학생들의 운명이 이 방에서 결정되었고 수많은 눈물이 이 바닥에 흡수되었다. 도현은 그 무게를 느끼며 의자에 앉아 있었다. 교장의 책상은 육중했다. 100년 된 참나무로 만들어진 그 책상은 대한명문학원의 역사만큼이나 견고했다. 그 뒤에 앉은 강태준 교장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표절 혐의에 대한 공식 결론을 읽고 있었다. 조사 결과 해당 텍스트는 공공 도메인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김도연 학생의 표절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마치 그 결론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는 것인 양. 그러나 그가 계속했다. 앞으로는 학교의 승인 없이 다른 언어의 텍스트를 번역하거나 공유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이런 활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교장의 말 속에 숨겨진 경고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공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은밀한 위협이었다. 유림은 도연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눈은 교장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외교관의 딸답게 그녀는 말하지 않은 단어들을 읽을 수 있었다. 강유림 학생, 교장이 말했다. 당신의 조사는 인상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적절한 채널을 통해 우려사항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교장실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유림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외교적인 미소였다. 네, 교장 선생님. 앞으로는 적절한 채널을 통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요. 교장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그는 도전을 알아보았다. 유림은 단순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력한 동맹국이었다. 교장실을 나서며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학교 복도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방과 후 활동 학생들만이 남아있었다. 고마워. 그가 유림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유림은 머리를 흔들었다. 당연한 일이었어. 그들이 진실을 묻으려고 했어. 나는 그냥 그것을 파낸 것뿐이야.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걸었다. 도현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오랫동안 혼자였다. 아무도 그를 위해 싸워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유림이 그의 편에 서 있었다. 그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왜? 그가 마침내 물었다. 왜 나를 도와준 거야? 내게는 위험한 일인데. 유림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처음에는 네가 궁금해서였어.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는 네가 옳다는 걸 알게 됐어. 이 학교는 변해야 해.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해.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것은 오래된 가죽 표지의 수첩이었다. 이거 봐, 그녀가 말했다. 내가 유학 중에 만났던 체코 친구에게서 받은 거야. 내가 프라하에 있을 때 그 친구가 보여준 고문서와 같은 내용이야. 네가 번역한 그 텍스트와 정확히 일치해. 도연은 노트를 펼쳤다. 체코어 원문과 영어 번역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그의 번역과 거의 동일했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 그가 물었다. 유림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국제학생 교류 프로그램으로 프라하에 있었을 때 이 문서에 대해 수업을 들었어. 그리고 내 번역을 보자마자 기억이 났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그건 그렇고 성준이 이 함정을 놓기 전에 누구와 대화했는지 알아?
정우 선생님과 도현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항상 그것을 의심했지만 이제 확신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학생의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직적인 공격이었다. 네가 이 학교를 떠나길 원해. 유림이 말했다. 네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네가 증명한 것은 그들의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그걸 견딜 수 없어. 도현은 학교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햇빛에 반사된 창문들이 그를 내려다보는 수백 개의 눈처럼 느껴졌다. 그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자신이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무언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를 두렵게도 강하게도 만들었다. 그날부터 도현은 새로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다. 유명세라는 짐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지 않았다.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단지 그에 대해 속삭일 뿐이었다. 그가 얻은 존중은 포용이 아닌 고립을 동반했다. 식당에서, 수업 시간에, 복도에서 시선은 피했지만 대화는 그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속삭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한 명이 증오로 불타고 있었다. 오성준이었다. 도현을 모욕하려는 계획이 실패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누군가가 그를 배신했다는 것이었다. 체육관 탈의실에서 성준은 주먹으로 벽을 쳤다. 그 잘난 체하는 여자애가 다 망쳤어. 그가 내뱉었다. 그의 친구 태우가 옆에서 타월로 머리를 닦고 있었다. 강유림 말이야. 그냥 학교 1등인 줄만 알았는데 김도현한테 관심 있나 봐. 태우가 말했다. 성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버지 위치 때문에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진짜 도현이가 어떻게 체코어를 알았을까? 유학 갔다 온 적도 없는데. 성준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두운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모든 사람에겐 약점이 있어. 라틴어를 할 수 있는 놈들도 예외는 없지. 한편 도현은 혼자 기숙사 방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 그것은 수업 과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들, 최근 경험에 대한 성찰이었다. 그는 이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만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었다. 공책 속에 그는 자신의 진실을 적었다. 어제 교장실에서 느낀 감정은 무엇보다 외로움이었다. 유림이 나를 도왔지만 결국 이 싸움은 내 것이다. 하지만 처음으로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다. 희망을 가질 때 상처받기가 더 쉬워지니까. 창밖으로 늦은 가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기숙사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은 마치 유리 위에 쓰여진 보이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였다. 유림도 자신의 방에서 공책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그녀의 글씨는 정교했지만 내용은 단호했다. 그녀는 도현에게 다가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들 둘 댁에 위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필요할 때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자신의 사물함에서 익명의 쪽지를 발견했다. 종이가 낡고 노란 빛을 띠었다. 그 위에는 단정한 필체로 쓰여져 있었다. 너의 피는 천재의 피가 아니다. 배신자의 피다. 네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아라. 그 문장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를 관통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큰 무언가의 무게를 느꼈다. 그 단어, 아버지는 오래된 공허함, 만질 수 없는 무언가였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어둠 속의 의도로 그 공허함을 파고들고 있었다. 도현은 쪽지를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그의 할머니는 그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알 필요 없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사진조차 없었다. 그날 수업 내내 도현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역사, 수학, 물리, 모든 수업이 그의 귀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맴돌았다. 내 아버지는 누구인가? 점심시간에 유림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야? 창백해 보여. 그녀가 물었다. 도현은 망설이다가 쪽지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유림은 그것을 읽고 눈썹을 찌푸렸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누군가 네 과거를 알고 있어. 아니면 알고 있는 척하는 거지. 하지만 어떻게? 나조차도 내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데. 유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력이 깃들어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너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야. 하지만 우리는 더 강해질 거야. 내 진실을 찾아보자. 도현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제 그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전쟁이었다. 도연이 발견한 쪽지는 그를 깊이 동요시켰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질문 형태로 된 열린 상처였다. 그는 아버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주제를 건드릴 때마다 할머니는 시선을 돌리거나 알 필요 없다라는 말로 대화를 끝냈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가 그 공백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같은 날 아침 유림도 자신의 사물함에서 비슷한 쪽지를 발견했다. 손으로 쓴 경고문이었다. 도연을 계속 변호하면 그와 함께 무너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침투해 있었고 일상을 알고 있었으며 과거도 알고 있었다. 도현은 하루 종일 침묵 속에서 보냈다. 주머니에 구겨진 쪽지를 넣은 채 그날 밤 그는 읽지도 쓰지도 않았다. 단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바닥을 바라보며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랫동안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밤 그는 울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의 삶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의 출생 전부터 묻혀있던 무언가를 파내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첫 수업 종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다. 교무실 쪽으로 조용히 걸어갔다. 학생 기록 보관소라고 쓰인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곳은 학생들에게 금지된 구역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규칙보다 진실이 더 중요했다. 열쇠가 필요 없었다. 오래된 자물쇠는 간단한 종이 클립으로 열렸다. 오유진 할머니가 그에게 가르쳐준 생존 기술 중 하나였다. 지식은 어디든 있단다, 도현아. 하지만 때로는 문을 열어야 볼 수 있지. 어둠 속에서 그는 파일 캐비닛을 뒤졌다. 김으로 시작하는 서류철을 찾았다.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적힌 폴더를 발견했다. 안에는 그의 학업 기록, 의료 서류, 그리고 그를 추천한 박소희 수녀의 편지가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이름이 있었다. 김도진, 법적 보호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도연의 두 번째 성씨와 같은 김이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집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다. 옆에는 차가운 메모가 있었다. 방문 불어. 기밀.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단서였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김도진. 그 이름은 그에게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의미했다. 도현은 조용히 방을 나왔다. 그의 영혼은 더 이상 학교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기원을 찾아 나서고 있었다. 오전 수업 시간, 그는 자리에 없었다. 그의 빈자리가 모두의 눈에 띄었다. 정우 선생은 이를 주목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한 듯했다. 유림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교실 문을 바라보았다. 쉬는 시간에 그녀는 도현을 찾아 학교를 뒤졌다. 마침내 도서관 구석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노트북 앞에 앉아 집중하고 있었다. 도현아, 괜찮아? 수업에 안 왔잖아. 그녀가 말했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불빛이 있었다. 결의에 찬 빛이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을 찾았어. 그가 말했다. 김도진이야. 유림은 그의 옆에 앉았다. 어디서 찾았어? 학생 기록 보관소에서. 내 서류에 법적 보호자로 되어 있었어. 하지만 방문 불허라고 표시되어 있었어. 유림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하다. 왜 네 아버지가 널 만날 수 없게 한 거지? 도현은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다. 그는 웹 검색 결과를 보고 있었다. 그러나 김도진이라는 이름으로는 수만 개의 결과가 나왔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가 인정했다. 유림은 잠시 생각했다. 내 아버지는 외교부에서 일해. 어쩌면 그가 뭔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뭐? 그러면 내가 네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아마 좋아하지 않을 거야. 도현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이건 내 문제야. 네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하길 원하지 않아. 유림은 결심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니, 도울게. 그들이 네 과거를 무기로 사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방패로 만들어야 해. 그들은 함께 도서관 컴퓨터로 검색을 계속했다. 소셜미디어, 뉴스 아카이브, 공공기록, 그러나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도현은 새로운 생각을 떠올렸다. 유진 할머니의 서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하실에 상자들을 보관해 두셨어.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지만 어쩌면 유림의 눈이 커졌다. 거기 가봐야 해.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에 갈 거야. 수업이 끝난 후 도현은 서둘러 기숙사를 나왔다. 그는 이제 단순히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찾아 나서는 탐험가였다. 그리고 그 여정이 그를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해가 이미 지고 동대문 시장의 불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을 때 도연은 그의 할머니가 남긴 서점 앞에 서 있었다. 소유진 고서점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1층은 임대 중이었지만 2층과 지하는 여전히 그의 것이었다. 도연은 녹슨 열쇠로 뒷문을 열었다. 익숙한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며 그를 맞이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더 가파르고 좁았다. 손전등 빛이 어둠을 가르며 나아갔다. 지하실은 그가 기억하던 것보다 더 작고 답답했다. 오래된 책장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먼지 쌓인 상자들이 바닥에 쌓여 있었다. 유진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곳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끝내 완성하지 못했다. 도진, 김도진, 도현은 상자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중얼거렸다. 대부분은 오래된 책들, 영수증, 사진 앨범으로 가득했다. 그는 어린 시절 사진 몇 장을 발견했다. 어머니의 미소가 담긴 사진, 유진 할머니가 서점 문 앞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는 사진. 하지만 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지막 상자를 열었을 때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바인더가 있었다. 표지에는 김도진의 일기, 1998-2005라고 쓰여 있었다. 도연의 손이 떨렸다. 1998년은 그가 태어난 해였다. 그는 바인더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글이 있었다. 오늘 내 아들이 태어났다. 김도현. 이름의 의미처럼 세상에 빛이 되길 바란다. 하지만 나는 그의 삶의 어둠이 될 수 없다. 그를 위해 나는 사라져야 한다. 도현은 숨을 멈췄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첫 번째로 들어보는 아버지의 목소리.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는 계속되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위험하다. 학교 시스템의 부패, 입시 비리,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내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위협을 받는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진실은 써져야 한다. 도현은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아버지는 기자였던 것일까? 아니면 내부 고발자? 페이지들은 점점 더 불안한 내용으로 가득 찼다. 오늘 또 다른 경고를 받았다. 이번에는 도현과 그의 어머니를 겨냥했다. 내가 계속 글을 쓴다면 그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진실을 묻을 수 있겠는가? 마지막 페이지에는 2005년 날짜가 있었다. 도현이 7살이었을 때 결정했다. 사라져야 한다. 그들의 시선을 도현에게서 멀어지게 해야 한다. 어쩌면 언젠가 그가 충분히 강해졌을 때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은 항상 표면으로 떠오른다. 그리고 글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바인더 뒤쪽에는 작은 봉투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내어 열었다. 안에는 낡은 신문 기사 한 장이 있었다. 제목은 교육부 비리 폭로한 언론인 실종이었다. 작은 흑백 사진에는 김도진의 얼굴이 있었다. 도현은 그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눈, 자신의 턱선을 보았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기사 뒷면에는 붉은 잉크로 쓰인 메시지가 있었다. 글을 쓰는 자는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네가 진실을 찾았을 때 나도 너를 찾을 것이다. 김도진. 도현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해했다. 그의 아버지는 실종된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아직도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이 발견은 도현의 마음속에 새로운 불꽃을 지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계승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기장을 닫고 가방에 넣었다. 밖으로 나가는 길에 도현은 결심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찾아낼 것이다. 그것이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유일한 선물이었다. 다음 날 학교의 일상을 방해하는 예상치 못한 존재가 나타났다. 교육부 감독관이 정기 점검을 위해 도착한 것이다. 하지만 그의 긴장된 표정,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인위적인 목소리 톤은 다른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다. 도현은 국어 수업 중이었다. 교실 창문으로 감독관이 교장과 함께 학교를 둘러보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검은 정장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목에 걸린 신분증이 햇빛에 반짝였다. 김도현, 전구 선생이 교실 문을 열며 불렀다. 잠시 나와주겠나?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도현에게 집중되었다.
유림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다. 도현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있었다. 복도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다. 전구 선생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단지 앞서 걸으며 가끔 어깨 너머로 도현을 힐끗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빛이 어렸다. 교장실에는 강태준 교장, 장하늘 교감, 그리고 그 감독관이 앉아 있었다. 문 옆에는 2명의 남자가 더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도현은 그들이 단순한 교육부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김도현 학생, 감독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내 이름은 서준호입니다. 교육부 특별감사과 소속입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밤새 그것을 읽었다.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서준호가 말했다. 김도진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지만 그래도 도현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니요, 그가 대답했다. 그 이름은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서준호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디서 들었죠? 도현은 망설였다. 그는 학생기록보관소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 학교 서류에서요. 제 법적 보호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교장과 교감이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다. 서준호는 계속했다. 김도진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도현이 대답했다. 이것은 반은 진실이었다. 그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서준호가 말했다. 정부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위험한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었죠. 급진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일기장 내용이 맴돌고 있었다. 진실을 추구한 사람, 부패를 고발하려 했던 사람, 그것이 급진적인가? 당신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준호가 말을 이었다. 당신의 노트북을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생각을 적을 뿐입니다. 도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당신 아버지의 생각과 비슷합니까? 서준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결의가 담겨 있었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가 남긴 모든 것을 지웠으니까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교감은 놀란 표정으로 도현을 바라보았다. 도현은 일어섰다. 서준호가 얼른 그에게 앉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도현은 거부했다. 저는 여기 있기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들이 글 쓰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한다면 문제는 제가 아니라 이 학교입니다. 긴장감이 팽팽했다. 장하늘 교감은 도현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탄했다. 17살 소년이 권력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서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도현은 조용히 교장실을 나왔다. 그의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은 당당했다.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 수업 중이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오자 그는 문 아래로 밀어 넣어진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복사된 신문 기사였다. 2005년 10월자 한겨레 신문이었다. 제목은 교육 시스템 부패 고발한 언론인 실종이었다. 김도진의 이름이 기사 맨 아래에 보였다. 그리고 신선한 잉크로 쓰인 메시지가 있었다.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 너와 함께 끝나지 않는다. 바르게 써라. 도현은 쪽지를 꼭 쥐었다. 이제 그는 알았다. 그의 아버지는 어딘가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켜보고 있었다. 대한명문학원 창립 80주년 기념식 날, 학교 강당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단상 위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놓여 있었고 역대 교장들의 사진이 금색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다. 태극기와 학교 깃발이 자랑스럽게 펄럭였다. 앞줄에는 국회의원, 교육부 관료, 재벌 회장들이 자리했다. 그들의 자녀들은 완벽한 교복을 입고 특별석에 앉아 있었다. 도현은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유림은 아버지와 함께 VIP석에 앉아 있었다. 강태준 교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명문학원의 80년 전통을 기념합니다. 우리 학교는 전통, 우수성, 규율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해왔습니다. 그의 연설은 계속되었다. 학교의 업적, 수험 합격률,
유명 동문들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학부모들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교사들은 공손하게 박수쳤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확고했다. 모든 눈이 그를 따라갔다. 이것은 예정된 행사의 일부가 아니었다. 강당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전구 선생의 얼굴이 붉어졌다. 교감은 놀란 표정으로 교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도연을 막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도연이 단상에 올라 교장 옆에 섰다. 그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수백 쌍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지난 며칠 동안 그가 썼던 글이었다. 깨끗하고 정확한 글씨체로 쓰인 글. 저는 이름 없이 자랐습니다. 그가 읽기 시작했다. 유산 없이 장수 없이 저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제가 존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강해졌다. 그의 말은 공격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이 학교의 벽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식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교육은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앞줄의 VIP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도현은 계속했다. 저는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침묵의 규칙들에 대해. 우리는 시험 점수와 대학 입학으로 인간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까요? 강당 전체가 그의 말에 사로잡혔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놀라움, 혼란, 그리고 점점 자라나는 인식이 보였다. 저는 여기서 파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도연이 말했다. 단지 질문 없는 학교는 단순한 무덤일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도연이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져 있었다. 그것은 경멸의 침묵이 아니라 충격의 침묵이었다. 그때 유림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 혼자였다. 그녀의 박수 소리가 넓은 강당에 메아리 쳤다. 그리고 나서 다른 학생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이. 곧 강당의 절반 이상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다. 혼란은 없었다. 소란도 없었다. 단지 침묵과 박수만이 있었다. 그것은 의미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강태준 교장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정우 선생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하지만 장하늘 교감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희망이었을까? 도연은 단상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갔다. 그가 지나갈 때 학생들은 그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이상한 장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목소리가 되었다. 그들 모두의 목소리. 그날 오후 도연의 연설 영상은 이미 학교 SNS 그룹에 퍼지고 있었다. 침묵하는 자는 글을 쓰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대한명문학원이 불타고 있었다. 내부에서부터. 그리고 시스템은 항상 외침을 침묵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막을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잘 쓰여진 말들. 도연의 연설이 끝나고 몇 시간이 지나자 학교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강태준 교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이사진들의 얼굴은 분노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교장이 진땀을 흘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을 잃고 떨리고 있었다. 넓은 회의실 창문으로 보이는 교정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이미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 학생들의 모임, 속삭임, 새로운 질문들. 모든 것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사장 박진호가 말했다. 그는 대기업 회장이었고 학교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 그 소년에게 퇴학을 줘야 합니다. 장하늘 교감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를 퇴학시키면 우리는 그를 순교자로 만들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박진호가 책상을 치며 물었다. 하늘 교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교정 벤치에 앉아있는 도현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이제 다른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유림도 그 중에 있었다.
위기는 도연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감이 말했다. 위기는 수년간의 억압 시스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장이 코웃음을 쳤다. 장교감, 당신은 너무 이상주의적입니다. 이 학교는 꿈쟁이들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트를 양성합니다. 진정한 엘리트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감이 조용히 대답했다. 단순히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이 시스템의 일부였다. 너무 오랫동안 눈을 감아왔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그를 직접 처벌할 수 없습니다. 교장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를 격리할 수는 있습니다. 특별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를 다른 학생들과 분리시킵시다. 그날 밤 도현은 기숙사 방에서 또 다른 쪽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협이 아니었다. 송을씨로 쓰인 메시지였다. 말은 벽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한다. 듣는 사람에 달려있다. 서명은 단순히 K였다. 김도진일까? 아니면 그의 이름을 빌린 누군가? 도현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주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철학교사인 임지연 선생이 저항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 수업을 조직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여전히 두려웠다. 그때 유림이 일어나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격려가 담겨 있었다. 도현은 천천히 일어났다. 저항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저항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지우려 할 때조차도. 그의 말이 끝나자 다른 학생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이. 곧 교실은 목소리들로 가득 찼다. 진정한 목소리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목소리들. 임지연 선생은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났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은 날 오후 강태준 교장은 특별 발표를 했다. 학생 발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몇몇 학생들은 특별 멘토링 그룹으로 재배치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목록의 맨 위에는 김도현과 강유림의 이름이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반으로 배정되었고 서로 만날 수 없는 다른 일정을 받았다. 이것은 명백한 분리 전략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유림은 자신의 태블릿으로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설치했다. 도현에게도 동일한 앱을 설치해 주었다. 그들은 우리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분리할 수 없어. 유림이 첫 메시지를 보냈다. 도현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다. 말은 어떤 벽도 통과할 수 있어. 이제 그들은 단순히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시스템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명문학원은 내부에서부터 갈라지고 있었다. 그것은 폭력적인 균열이 아니라 의식의 균열이었다. 도현이 만든 균열, 그리고 모든 균열은 벽을 지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다. 학교의 최종 계획은 비밀 문서로 나타났다. 선별적 학업 재배치 제안이라는 제목의 서류였다. 기술적인 이름으로 포장된 조용한 숙청이었다. 첫 번째 명단에는 김도현과 강유림이 있었다. 그들은 분리되어 다른 반으로 배정되고 만날 수 없는 시간표를 받으며 특별 멘토링을 받게 될 예정이었다. 모든 것은 그들의 비판적 에너지를 재방향화하기 위함이었다. 한 동조적인 교사가 유림에게 그 보고서를 몰래 건넸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속삭였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남긴 메아리를 향한 거지. 유림은 즉시 도연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옥상에서 만났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그들의 결의는 따뜻했다.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해. 유림이 문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예상했던 표정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 유림이 계속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나 시간표의 문제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후의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추고 있었다. 그들이 처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어떨까? 그가 마침내 말했다. 모두가 조용해졌다. 유림이 고개를 기울였다. 무슨 뜻이야? 그들이 지울 수 없는 행동으로.
진실을 말하는 공개적인 읽기 시간을 갖자. 반항이 아닌 단순한 진실을 말하는 시간. 생각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학교 창립 기념일에 모든 사람이 참석할 때 학부모, 이사진, 교육부 관료들, 상징적이고 평화로운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행동. 다음 며칠은 준비로 가득 찼다. 도현은 새로운 에세이를 썼다. 유림은 몇몇 신뢰할 수 있는 학생들을 모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유령 독자들이라고 불렀다. 오래된 지도 창고에서 비밀리에 만나 금지된 텍스트들과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 한편 재배치 계획은 공식화되었다. 차가운 메모가 흰 봉투에 담겨 전달되었다. 교육적 이유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읽지도 않고 서명했다. 다른 이들은 박수쳤다. 왜냐하면 진실의 가장 큰 적은 외침이 아니라 질문 없는 서명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도현은 자신의 사물함에서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격려의 말이었다. 글을 쓰는 것은 단순히 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다. 계속해라. K. 누가 이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는지 도현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였다. 더 오래된 무언가, 더 깊은 무언가의 일부. 교장 강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학생 배치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도현과 유림은 완전히 다른 층에 배정되었다. 그들의 일정은 절대 겹치지 않았다. 그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시스템은 다시 한번 승리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박소희, 수녀였다. 그녀는 도현을 이 학교에 추천한 사람이었다. 오랜만입니다, 강 교장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강철 같았다. 수녀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교장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김도현에 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김도진에 관해서도요. 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일어나 문을 닫았다. 어떻게 그를 아십니까?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제 학생이었습니다. 수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제 친구였죠. 진실을 쓰는 것이 위험했던 시절에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장은 의자에 무겁게 앉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수녀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도현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당신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교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교정에는 학생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 다니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가 마침내 물었다. 정의를 원합니다. 수녀가 단순히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실이 알려질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요. 수녀가 떠난 후 교장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알았다. 그가 단순한 학생 반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오래된 이야기의 계속이라는 것을. 김도진이 시작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 그날 밤 도현은 자신의 글을 다시 읽었다. 이것은 단순한 학교 과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유산이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해진 유산, 진실을 쓰는 유산. 학교는 이제 변화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붕괴의 가장자리가 아니라 재탄생의 가장자리에. 그리고 도현은 그 중심에 있었다. 그의 손에는 펜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검보다도 강력했다. 이틀 후 도현은 학생 상담실로 호출되었다. 방은 차분한 베이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창문으로는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책장에는 심리학 서적들이 정연하게 꽂혀 있었다. 심리상담 교사 이미경은 미소를 지으며 도현을 맞이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도는 차가웠다. 김도현 학생, 내 발전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어. 우리는 내 재능이 더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찾고 싶어. 도현은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를 격리시키려 하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게, 벌을 주지 않고 퇴학시키지 않으면서 그를 무대에서 제거하려는 계획이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도현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더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서관 특별구역을 사용하게 될 거야. 수업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점심시간도 다른 시간에 갖게 될 거야. 이건 다 내 지적 발전을 위한 거란다. 그녀의 말은 마치 독이 묻은 꿀처럼 달콤하게 들렸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이 계획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문제아로 낙인 찍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상담실을 나오자 도현은 자신의 사물함에 또 다른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이 너를 침묵시키려는 이유는 네가 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도현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알았다. 학교 어딘가에 그를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적의 눈이 아니라 동맹의 눈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수업에서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다. 그는 더 이상 뒷자리나 구석에 앉지 않고 교실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가장 눈에 띄고 가장 취약한 위치였다. 그것은 그의 방식으로 나는 더 이상 숨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전구 선생은 도현의 변화를 즉시 알아차리고 불편해했다. 그는 더 이상 도현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의 존재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교내 방송에서는 새로운 규칙들이 점점 더 자주 발표되었다. 개인 공책은 오직 교과 내용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토론 그룹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자료는 수거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검열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었다. 유림은 이에 대응하여 유령 독자들이라는 작은 그룹을 조직했다. 그들은 오래된 지도 보관실에서 만났다. CCTV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이었다. 거기서 그들은 금지된 텍스트, 침묵된 아이디어, 지워진 이름들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가 읽는 모든 것은 우리를 형성해, 유림이 첫 모임에서 말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으려는 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이야. 도현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의 책상에 글을 남겨두었다. 짧은 에세이, 시, 번역된 문구들. 그는 항상 같은 기호로 서명했다. 태양. 누구도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모두가 누가 그 글을 썼는지 알았다. 이 텍스트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다. 그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도서관이 형성되는 것 같았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의 네트워크. 강태준 교장은 유령 독자들의 존재를 알게 되자 예상대로 반응했다. 대화 없이 그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다. 학교 윤리조정관. 그리고 그 자리에 한석진을 임명했다. 젊고 친절하며 세련된 그리고 위험한 인물이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석진은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번째 이름은 도현이었다. 한편 도현은 자신의 방에서 글을 쓰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기록이나 번역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저항의 도구로 쓰고 있었다. 그의 펜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들은 이제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창밖으로 가을의 마지막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곧 겨울이 올 것이다. 하지만 도현의 마음속에는 봄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한석진은 학생들을 한 명씩 불러 면담했다. 그의 사무실은 따뜻하고 편안하게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명화 복제품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항상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석진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했다. 직함없이 친근하게. 유림은 첫 번째로 불려간 학생 중 하나였다. 그녀는 석진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즉시 경계심을 느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마치 심리적 효과를 계산한 무대장치 같았다. 앉으세요, 강유림 학생. 석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오늘은 그저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당신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유림은 조용히 앉았다. 그녀 앞에는 빈 종이가 놓여 있었다.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석진이 물었다. 괜찮습니다. 유림이 간단히 대답했다. 석진은 펜을 들고 뭔가 메모했다. 김도현과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던데요. 흥미로운 친구 선택이네요. 외교관의 딸이 장학생과 친구라니. 유림은 그의 관찰이 담고 있는 계급적 함의에 불쾌함을 느꼈다. 도현은 지적으로 자극적인 친구입니다. 그게 제가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석진의 미소가 약간 흔들렸다. 물론이죠. 하지만 그가 최근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문제라면 아마도 문제는 그가 아니라 이 학교의 시스템일 것입니다. 유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석진은 그녀를 잠시 응시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알고 있어요. 그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당신은 위험에 처해 있지 않아요. 아직은. 유림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죠? 이 학교는 진실로 운영되지 않아요. 강유림 학생, 석진이 말했다. 통제로 운영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겁니다. 유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렇다면 기반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곧장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현은 항상 그곳에 있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햇빛이 그의 검은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다. 이것 봐. 유림이 서류 한 장을 그에게 건넸다. 도현은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그에 관한 기밀 보고서였다. 그의 상호작용, 글, 심지어 특정 문구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에는 분류가 적혀 있었다. 영향력 수준, 위험, 통제 불가능한 동원 능력을 가진 대상.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유림이 속삭였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를 감시하는 이유는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야. 그들은 그 자리에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위나 반항이 아닌 학교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어들로. 이틀 후 복도와 교실 곳곳에 쪽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벽, 책상, 심지어 도서관 책 사이에도. 그것들은 단순한 문구들이었다. 닫힌 도서관은 사상의 무덤이다. 침묵 속에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거울이다. 적이 아니다. 이 쪽지들은 서명이 없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 출처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집단적인 각성이었다. 강태준 교장은 분노했다. 그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누가 이것들을 인쇄하고 있는 거죠? 누가 배포하고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직 의식만이 있었다. 그리고 의식은 퇴학시키거나 침묵시킬 수 없는 것이었다. 석진은 신속하게 행동했다. 그는 각 교실에 학교 윤리 모니터를 배치했다. 이들은 다른 학생들을 감시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이 조치는 역효과를 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유령 독자들에 가입했고 더 많은 쪽지들이 나타났다. 그날 밤 도현은 자신의 사물함에서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박수받기 위해 쓰지 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 써라. 서명은 없었다. 그러나 도현은 알았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혹은 그의 기억으로부터의 메시지였다. 그것은 그에게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석진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는 도현과 유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막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2명의 학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체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다. 학교 건물 위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서서히 땅에 쌓이며 모든 것을 순수한 백색으로 덮고 있었다.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혁명이 가장 강력하다고. 학교의 최종 계획은 12월 첫째 주에 실행되었다. 학생 재배치 계획이라는 공식적인 서류가 발표되었다. 그것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단순한 반재편성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격리 계획이었다. 도현과 유림은 첫 번째 명단에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층의 교실로 분리되었고 완전히 다른 시간표를 받았다. 도현은 3층 끝 교실로, 유림은 1층 서쪽 교실로 배정되었다. 그들의 점심시간도 다르게 조정되었다. 유림은 11시 30분, 도현은 1시. 그들이 학교 내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제거되었다. 석진은 이 계획을 학생 역량 최적화라고 불렀다. 그는 각 학생의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설명했다. 귀하의 자녀가 최상의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림의 아버지는 처음에 의심했다. 왜 갑자기 반을 바꾸는 거지? 학년이 거의 끝나가는데. 새로운 교육 방침입니다. 석진이 전화로 설명했다. 교육부의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외교관인 유림의 아버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관료제의 언어를 이해했다. 때로는 묻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도. 도현은 새로운 교실로 가는 첫날 자신의 책상 위에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그들이 우리를 분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하기 때문이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를 보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유림의 필체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이미 연락 방법을 찾은 것이었다. 그날 저녁 도현은 기숙사 방에서 유림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떻게 내 책상에 쪽지를 남겼어?
그녀의 답장이 즉시 왔다. 내가 아니야. 우리 중 한 명이 아니야. 도현은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누구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학교 캠퍼스는 첫눈으로 덮여 있었다. 가로등 아래 한 인형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창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그 인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내일 저녁 7시 옛 음악실에서 만나자. 유림이 다시 문자를 보냈다. 중요한 회의야. 그날 밤 도현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잠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제 그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와 학교 사이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큰 무언가가 되었다. 다음 날 저녁, 도현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다. 학교는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거나 기숙사에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감지하고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다른 유령 독자였다. 그들도 같은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음악실은 몇 년 전에 폐쇄되었다. 새로운 예술관이 지어진 후 이 공간은 창고로 사용되었다. 도현이 문을 열자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미 원형으로 앉아 있었다. 유림은 중앙에 서 있었다. 우리는 분리되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조각조각 나누려고 해. 하나씩 지우려고 해.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중에는 도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얼굴들도 있었다. 이전에는 그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괴롭혔던 학생들이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한 학생이 물었다. 도현이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들이 처리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응하자. 지울 수 없는 행동으로. 모두가 조용해졌다. 도현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있었다. 학교 창립 기념일에 공개 낭독회를 하자. 반항이 아닌 진실을 말하는 낭독회를. 모든 사람이 있을 때 학부모, 이사진, 당국자들. 방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것은 위험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또한 강력한 제안이었다. 무엇을 읽을 건데? 다른 학생이 물었다. 우리의 진실을. 도현이 대답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학교를 원하는지 단순하고 솔직하게. 유림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외침을 막을 수 있어. 하지만 조용한 진실은 어떨까? 그들은 다음 며칠 동안 준비하기로 했다. 각자 짧은 글을 쓰고 순서를 정하고 행동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반란이 아니라 표현이었다. 파괴가 아니라 창조였다. 회의가 끝날 무렵 유림이 도현에게 접근했다. 네가 시작한 일이 이제 내 것보다 더 커졌어. 네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해.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단지 불꽃을 붙였을 뿐이야. 불은 스스로 번져가고 있어. 그들이 헤어질 때 도현은 유림의 손에 작은 종이를 건넸다. 그녀는 나중에 그것을 펼쳤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이 쓰여 있었다.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때로는 가장 크게 들린다. 그 아래에는 도현의 서명 대신 작은 태양이 그려져 있었다. 학교 창립 기념일 아침,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대한명문학원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꼈다. 새하얀 눈이 교정을 덮고 있었고 겨울 햇살이 눈 위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강당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단상은 꽃으로 장식되었고 벽에는 역대 졸업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에는 전통이라는 단어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앞줄에는 재벌 회장,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뒤로는 학부모들이 자리했고 그 뒤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층을 이루고 있었다. 도현은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강태준 교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연설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명문학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념합니다. 80년 동안 우리 학교는 한국의 미래 지도자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우리의 전통 우수성 규율이라는 가치는 변함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 도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뒤로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유림, 그리고 다른 유령 독자들이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교장의 연설이 잠시 멈췄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이것은 계획된 행사의 일부가 아니었다. 도현이 단상에 올라갔다. 그는 교장 옆에 섰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교장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도현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지난 며칠 동안 쓴 글이었다. 저는 이름 없이 자랐습니다. 그가 읽기 시작했다. 유산 없이 소속 없이 저는 살아남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제가 존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강해졌다.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우리는 성적과 입시로 인간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고 암기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더 많은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질문을 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앞줄의 VIP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전구 선생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하지만 도현은 계속했다. 저는 파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단지 질문 없는 학교는 단순한 박물관일 뿐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도현이 말을 마쳤을 때 강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져 있었다. 그때 유림이 일어나 박수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 혼자였다. 그러나 곧 다른 학생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이.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쳤다. 소란은 없었다. 외침도 없었다. 단지 침묵과 박수뿐이었다. 그것은 의미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강태준 교장은 충격 속에 서 있었다. 한석진은 분노로 떨고 있었다. 하지만 장하늘 교감의 눈에는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도현이 단상에서 내려오자 다른 유령 독자들이 차례로 올라갔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글을 읽었다. 짧고 진실된 강력한 글들. 그들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재를 선언하고 있었다. 3주 후 학교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났다. 강태준 교장은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했다. 한석진은 다른 학교로 전보되었다. 학생 재배치 계획은 조용히 철회되었다.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다. 그러나 시스템은 후퇴했다. 도현에 관한 서류들은 사라졌다. 그리고 유령 독자들은 이제 공식적인 학생 문학 동아리가 되었다. 도현은 계속해서 글을 썼다. 복수가 아니라 유산을 위해. 어느 날 그는 도서관 책장을 정리하다가 라벨이 없는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가 있었다. 김도진이 쓴 편지였다. 글을 쓴다면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침묵하지 마라. 아무도 남지 않을 때 네가 쓴 것만이 남을 것이다. 도현은 그 편지를 여러 언어로 번역했다. 그는 한 복사본을 학교 게시판에 붙였다. 전통이라는 단어 아래에 송을씨로 쓴 한 문장과 함께 이것도 우리 역사의 일부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쓰여질 때 모두에게 속한다는 것을. 그날 밤 도현은 자신의 방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교정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유산은 계속될 것이다. 창밖에서 새로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흰 눈송이들이 어둠 속에서 춤추며 땅으로 내려왔다. 깨끗하고 새롭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마치 빈 종이처럼 아직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를 기다리며